지난 목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도 끝났고 황금 연휴도 끝났고 뭐 이제 성탄절까지는 쉬는 날도 없는 뭐 직장인으로서는 좀 빡센 시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느 민족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뭐 문명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말은 존재했지만 언어는 존재했지만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두 문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자를 병행해서 써오다가 세종대왕이 드디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 이 문자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글자들이 있으면서 소리들이 사라졌지만 사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글자를 사용한다면 영어의 F와 P를 구분할 수도 있는 그런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뭐 알다시피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이렇게 사대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한글이 제대로 널리 전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조 수양대군 때에 또 뭐 한글을 장려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글이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쭉 우리 민족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오고 그것으로 뭐 문학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게 된 거죠, 이 글자가. 그리고 이 그 정신이 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처절한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가가 격여의 날 뭐 이래가지고 한자를 기억하기도 했다가 이거를 이제 뭐 훈민정음 해례가 있는 날짜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세종이 단독으로 만들었다, 뭐 집현전 학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막 그냥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려온 문자가 아니라 왕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표준화된 문자를 갖고 있게 됨으로써 결국 후대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글을 지켜오는 귀한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성서라는 거죠. 왜 많이 읽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책은 서구가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되면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 세계를 쭉 펼쳐서 본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많이 읽혀졌을까? 노노나 맹자 같은 걸까? 사실 읽혀졌다는 말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서양 애들이 성서를 보통 사람들이 뭐 몇몇 귀족이나 이런 뭐 신학자들이나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나 이런 거가 아닌 일반인들은 문자를 몰랐으니까 성서를 읽었다는 건 거짓말이죠. 동양도 마찬가지로 노노 맹자 뭐 사서삼경이 있지만 이 또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글자가 어느 책이 많이 쓰여졌느냐 어느 문자가 많이 쓰여졌냐는 주장처럼 이 멍청한 주장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자기네들이 세계 강국이 되면서 자기네 그 기본 종교인 기독교의 서적이 가장 많이 읽혀졌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성서를 찍어내기 위해서고, 이 성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 서구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 대한 근거가 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해도 성서의 내용에서 신의 뜻을 따라서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많이 퍼진 이유는
제국주의 식민지가 퍼져나오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져다 뿌렸기 때문에 많은 책이 된 거죠.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건 성서를 끝까지 읽어본 목사 지망생이 그닥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구절은 뽑아 읽어도 우리 때 통독이라고 불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성서를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 더구나 그것을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도 많지 않다. 그리고 대충 읽고 요절 뽑아서 읽고 구절들을 외워서 시험 보고 붙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법은 어떨까? 법관들의 문제는 뭘까? 법관들은 법을 다 알고 있나? 알고 있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공부시키는 척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문장들을 열심히 뽑아서 읽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외운 것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같이 성문법으로 돼가지고 헌법이 1조부터 쭉 몇 항마다 쭉 있어도 이거를 다 읽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인데 불문율일 경우 영국처럼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양의 법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성문율이라고 하더라도 판례라는 게 존재해요. 재판에서. 어떤 문장의 문구를 뭐라고 해석하고 판결했느냐. 이게 결국은 쌓여서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도 그 문구들이 인용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괄적으로 다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성서도 마찬가지고 법전도 마찬가지고 종목 이야기는 쓰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맥광통하는 정신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분명치 않아요. 기독교가 믿음, 뭐 소망, 사랑 뭐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절단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그 잡다한 책들을 가다 짜집기 위해서 남의 종교과를 가져와서 막 버무려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로 쭉 통하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것과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잡다부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에 불과한 거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이 권력가들에 의해 남용되면서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법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해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언제든지 법을 가진 사람이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요새 가끔 제가 유튜브에 뜨는 드라마 중에 탕류? 예, 왈패들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을 누명을 씌워서 자기 한테 도움이 되는 왈패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체포한 상대방 관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러고는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게 내 특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법을 만져왔던 사람들이 가장 잘 하던 짓이에요. 없는 죄도 내가 만들면 만들어져. 있는 죄도 없앨 수 있어. 아주 이거를 공공연하게 노골화되어 있는 게 미국 법이죠. 검사나 변호사들이 형량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야, 내가 만약에 너를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너 최소한 30년형을 받아야 돼. 뭐 무죄인 건 알아. 근데 재판을 할 거야. 그럼 재판하면 너는 30년형을 받게 돼. 근데 네가 죄를 인정하면 내가 3년만 살도록 해줄게. 그러면 고민되는 거죠. 왜? 법을 가진 놈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더군다나 법정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혹은 원고가 혹은 피고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괴랄하게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자기네들 이야기하면 대답만 하게 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대답해도 아니요라면 또 딴 얘기라고 계속해서 더군다나 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놈이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내가 잘 증명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죄는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30년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죄를 졌다고 해. 그러면 그런 거 재판 없이 3년을 그냥 살자. 재판 없이 형을 사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죄를 걸머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한국은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전에 판사였고 검사였던 걸 지위를 이용해서 퇴직하니 변호사가 되면 그냥 다 선후배지간이니까 이 사람이 변호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니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집행유예는 형은 받았지만 살지 않으니까.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돈이 있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빠져만 나오면 돼. 몸만 교도소에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왜? 우리 선배가 나와서 장사하면서 변호사 시작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을 받고 변호하는데 이거를 내가 봐줘야 다음번에 내가 옷 벗고 나갔을 때 또 후배들이 내가 전관예우로 재판을 하게 되면 아주 이 악습이 전통처럼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 밥통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횡령도 있고 배임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로 재판을 걸어서 재판을 하다가 슬그머니 용도삼이 꼬리가 돼가지고 풀어줘요. 그러면 네가 내가 재판을 망쳤네. 여러 가지 별 시덥잖은 이유를 대고 옷을 벗고 나와서는 자기가 검사로 고발했던 회사의 법무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액의 스카우트비를 받고 밑거래가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증거 있습니까? 증거라니요. 제 친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 일을 한 학자인데 과학자죠. 이 녀석이 정년퇴직을 할 때 동종업종이라서 갈 수 없는 직업, 즉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정보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는 못 간다. 그쪽으로는 퇴직하고 거기에 다시 입사할 수 없다는 회사 명단을 쭉 보니까 거의 300개가 되는데 이러면 얘는 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항을 적용해서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법조계는 유일하게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옷을 벗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관예우까지 받게 돼. 하다못해 10년, 20년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든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동종업계를 취업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그걸 단속하면서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동종업종 전관예우죠. 전관예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어떻게 인재를 뽑아다 썼느냐 하면 어느 재벌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뽑습니다. S대, Y대, K대, 스카이대 애들을 뽑죠. 그러고는 부려먹습니다. 대리까지는 다 달아줘요. 과장 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부터는 줄을 타야 돼. 100명이 입사해서 100명이 대리가 될 수 있는데 과장은 30명 혹은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 70명은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대리를 달게 되면 내가 진급을 할 것인가 줄을 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하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전관예우예요.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가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대도 이루어지고 뇌물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아. 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한국에서 장사해본 사람 혹은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했거나 관공서를 상대로 장사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건덕지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더군다나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제가 광고할 때도 그랬는데 관급 행사 몇 회 이상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면 입찰을 안 시켜줘. 그러면 새로운 신흥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실행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 멤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자유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자유경쟁이냔 말이죠. 이런 전체적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순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와 총대 메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건드리면 난리가 나니까. 자기 밥통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남이 밥통 건드리는 건 잘 건드려. 자기 밥통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밥통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찾아내서 개혁을 시키고 남의 밥통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성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의와 진실은 간단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해요. 그 상식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서로 보편적인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 하나가 일방적이라면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등, 자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